국제사회에서 네. 미국이나 다른 국가에서도 네. 가령 이란 같은 나라 또 네. 북한 같은 나라 이 나라들의 어떤 정보 자유를 정보 접근을 위해서 뭐 활동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내용들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미국 정부는 USAGM이라는 그러니까 방송처, 연방방송처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네. 이 기관 밑에 7개의 기관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네. 미국의 소리, 뭐 RFA, 뭐 자유아시아 방송, 그리고 뭐 유럽의 소리, 뭐 이런 네. 여러 가지 방송사가 있는데 전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자유화를 위한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한 방송을 하는 기관입니다. 네. 이 기관 중에 RFA의 산하에 있던 독재 정부의 정권의 검열 시스템을 우회하는 기술 개발하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예. 그 부서가 2010년대 초반에 만들어졌는데 네. 이 부서의 역할이 점점 커진 거예요. 네. 왜냐하면 독재 국가가 너무너무 많아지고 음. 인터넷 검열을 너무 심하게 하기 네. 때문에 그래서 한 가지 기술 개발이 아니고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을 다양한 방법에 거쳐서 하게 됩니다. 네. 결국 USAGM에서 이 기관을 하나의 기관으로 독립기관으로 빼서 설립을 하게 했어요. 그게 예. 오픈테크 펀드라는 기관인데 연방기술기금이라고. 예, 들어봤습니다. 예, 이 기술기금은 독립기관이에요. 독립기관이지만 누구나 알듯이 연방기구의 이제 기관이라 예. 간접적인 이제 기관이고 그리고 연방 정부의 지원을 예산을 받는 기관으로 알고 있지요. 예. 이 OTF 사장 그리고 부사장이 특히 북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북한 관련 지원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 서비스가 아예 안 되기 때문에 북한 관련 기술은 아직까지 좀 성공적이지 않아요. 의미가 없네요. 아직은. 예. 하지만 뭐 사우스, 뭐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뭐 남아공 정부의 검열 시스템을 우회하는 여러 가지 기술을 개발을 해왔습니다. 예. 정보의 내용, 정보의 네. 컨텐츠를 얘기한다면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방식은 뭐 제가 막연하게 아는 바로는 드라마, 영화, 가요 네. 이런 거 보내는 방식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방식을 계속 할 것인지 거기서 좀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닌지 네. 좀 생각이 있으시죠? 고민이 좀 있으시죠? 예, 고민이 아주 많습니다. 참고로 저희 단체는, 저희 세비NK는 미국 정부, 미국 의회의 지원을 받아서 북한의 중파 라디오를 지금까지 그 얘기를 보내고 안 그래도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네. 라디오, 중파 라디오를 북한에 쏘고 있잖아요. 네. 마치 그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통해서 예. 태평양 연대 전황을 네. 국내로 계속 송출하던 예. 그게 제가 생각이 났어요. 예. 맞습니다. VOA하고 RFA도 이제 그 중파 라디오를 보내고 있고요. 예. 저희 단체도 중파 라디오를 보내고 있고, 뭐 중파 라디오만 효과가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예. 단파 라디오 보내는 많은 NGO들이 있으시고, 단파 라디오는 멀리 나가요. 그렇죠. 예. 중파 라디오는 아주 멀리는 안 나가지만 음질이 아주 깨끗합니다. 아, 그리고 적어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그러니까 북한 전 지역을 거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그 위에까지 아주 깨끗하게 나가는 거를 저희가 여러 번 저희 아는 거점을 이용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수신기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수신기도 중파 라디오, 단파 라디오가 다릅니다. 다르죠. 예. 예. 내용을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저희가 라디오 방송을 하는 이유는요. 라디오는 실시간 정보가 들어가죠. 예. 다른 SD 카드들은 이제 뭐 녹화한 거 그리고 녹음한 거 그리고 뭐 예, 예. PDF 파일 예, 이런 게 예. 들어가는 반면 확실히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당연히 문화 콘텐츠가 효과가 있습니다. 그거는 북한뿐이 아니고 한국 우리 MZ세대를 있죠. 어떻게 교육을 시킬까 하면 우리 맨날 정부에서 하는 얘기는 어떻게 문화를 활용할까. 우리 보수 정부에서 참 못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사실 예전에 네. 우리 평양 공연 같은 거 갔을 때 네. 그때 이제 뭐 우리 가수들도 가고 예. 가요 하는 분들도 가고 아니면 전통 가고 하는 분들도 가고 네. 이 한 팀이 갈 때 그 무희들, 댄서들이 가거든요. 네. 그러면 몸에 바짝 끼는 그 예. 스키니한 예. 거 입고 이 시각적인 효과가 대단하죠. 시각적인 효과가 대단한데 저는 사실 조금 어색했어요. 저는 네. 충격적인데 과연 그 영향이 얼마나 갈까? 어떤 예. 평양 시민들에게 샤크는 있지만 그렇죠. 과연 저게 바람직한 샤크일까? 네. 뭐 그런 의문이 조금 있긴 있었어요. 네. 그 문화를 강조하는 게 당연하고 그게 중요한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표면적이고 일시적인 효과가 그 북한 내부의
진정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지에 바로 그런 대해서는 문제죠. 네. 저는 예전부터 네.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저희 중파 라디오를 예를 들자면 저희는 그냥 대놓고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냥 뭐 자유민주주의와 주체 사상의 어떤 면이 거짓이고 왜 주체 사상이 잘못됐으며 주체 사상이 어떻게 기독교를 활용해서 그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보지만 그들은 이제 그거를 감성적으로 보죠. 주체 사상도 종교잖아요. 그렇죠. 예. 북한의 종교를 주체 사상이라고 분석하는 외부의 많은 세계 10대 종교.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려면 정말 주체 사상이 지금 뭐 그렇게 예전만큼 효과는 없지만 그래도 그 북한의 사상의 기본이 되는 주체 사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사회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닌 이 왕정주의, 이 독재 왕정주의가 왜 잘못되는지 이런 좀 조금 재미가 떨어지지만 진지한 얘기들을 하지 않으면 문화 가지고 그런 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탈북한 분들 많이 하시는 얘기들이 K-팝, K-드라마를 보고 북한을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거기까지 생각이 가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냥 지금 내가 왜 이러고 살까? 북한은 왜 이러고 살까? 남한은 저렇게 잘 사는데 이 정도까지 생각은 가지만 근본적으로 북한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지 북한이 어떻게 해야지 변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론적인 내용은 여기 없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저희 라디오에서도 이런 사상적인 내용을 많이 저희는 들여보내고 있고요. 이제 북한 고위분들을 뭐 여기 오래 있다 보니 고위분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저희 기관에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해외에 나가 계신 분도 많습니다.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은 북한의 최고위급이라고 해도 다 피해자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장성택 사건에서 뭐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2인자가 가장 위험하고요. 그 다음 위험한 건 3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북한의 그 백두혈통, 소위 말하는 백두혈통을 제외하고는 전부가 다 피해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나중에 통일 한반도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이분들이 뭐 퍼니시를 그러니까 형사적인 제재를 받을지 아니면 이분들이 한국 와서 통일 한반도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이분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게 전체주의 사회의 특징 같아요. 모택동도 2인자, 3인자를 아주 냉혈하게 냉철히 날려버렸죠. 소지 날리고 등소평 날리고 뭐 문화혁명 과정에서 엄청난 악행을 저질렀죠. 그 모택동이를 또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양반들이 또 그렇게 추앙을 해왔고 책이 그렇게 팔렸고 현재도 없어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 재단이 또 그를 추앙하는 양반을 위한 또 재단이 또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북한의 그 패륜 집단 김정은과 그의 일당들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논의가 또 어쨌든 진행은 되고 있잖아요. 근데 형사처벌 문제, 그들의 형사처벌 문제가 어쨌든 진행은 되고 있고요. 형사처벌 대체로 이제 한 3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보내는 거. ICC로 보내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뭔가 또 우리 헌변인가에서 진행도 했었죠.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시죠.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김정은을 제소하는 거로 김정은을 이제 가해자로 지명을 하면서 ICC 제소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김태훈 변호사님을 비롯한 이제 많은 법조인들께서 정말 헌신을 하셨고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제한이 많아요. 제일 오리지널 한 방법으로 ICC에 제소하는 거는 UN 안보리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UN 안보리에 소속돼 있는 전 국가들이 다 동의하에 이제 제소를 할 수 있어요. 예전에 리비아의 카다피를 그렇죠. 그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쉬운 방법입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의 경우는 전혀 가능성이 없죠. 지금 중국, 러시아가 있으니까. 우리 저기 푸틴과 악수한 우리 김정은을 볼 때 전혀 가능하지 않은 거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ICC가 설립된 로마 규정에 의하면 해당 국가에서 제소를 하거나 아니면 안보리에서 하거나 아니면 또 ICC의 검사가 직권을 하거나 지금 헌변에서 했던 거는 ICC 검사에 했던 그 방식이겠죠?
지금 로마 규정 말씀을 해주셨는데 ICC에 제소를 하기 위해서는 로마 규정이 발의된 2002년 이전에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또 제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 규정이 2002년 7월인가 발효됐으니까 네. 그 이후의 행위만 예.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북한 정권을 상대로 제소를 하는 게 많이 제한이 됩니다. 우선 당연히 6.25 전쟁은 할 수가 없고요. 아웅산 테러 너무너무 하고 싶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데 범위가 안 안에서 되고. 예, 넘어갑니다. 헌변에서 했던 방식은 네. 그럼 어떤 행위를 가지고 했던 거죠? 2002년 이후에 발생됐던 연평해전하고 포격 사건을 통해 대한 그 사건들을 계기로 이제 김정은을 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예비조사조차 넘어가지 못했고요. 예. 네. 어쨌든 지금 뭐 사건이 우리가 한번 시도는 했습니다. 네. 시도는 했고 뭐 잠정적으로 보류가 돼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예, 그때 판결문에 자료를 좀 보완을 하면 한번 다시 볼 수 있겠다는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검사가 그런 식으로 어떤 의견을 썼던 모양이죠. 그 두 번째 방법이 특별 법정, 네. 그러니까 에도 트리미널이라고 얘기하는 특별 법정. 예전에 우리 유고슬라비아 전범할 때 ICT와 루안다에서 또 했었고 또 캄보디아에서 킬링필드 관련해서 또 하나 하고 뭐 여러 번 있었는데 그런 법정을 구성한다는 방식도 일단 가능은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선 저는 그 ICC 제소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 에덕 트리뷰널을 포함한 이제 특별 재판소 두 가지 다 불가능한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제한이 많다 뿐이지. 근데 그 제한이 두 번째도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첫 번째는 그 제한 중에 가장 큰 거는 당연히 유엔 안보리의 이제 동의고요. 재정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되는 방법이에요. 이 두 번째 방법은. 왜냐하면 우선 재판소가 없는 재판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 행정 비용 또한 아주 크고요. 그리고 뭔가 실체적인 재판소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뭐 그냥 인터넷상에서 할 수 있는 건 그렇죠. 아니잖아요. 재판관도 뽑아야 되고 검사 뽑아야 되고 예산 돌려야 되고 그리고 그 모든 거에 우리 한국 정부가 과연 그만큼 재정적으로 착출을 한 후에 그 정치적인 부담과 이거를 다 과연 감당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남는 게 이른바 보편관할권.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제3의 국가에서 일반 법정에서 하는 얘기를 재판하자는 얘기인가 보다 이런 짐작은 하게 돼요. 어떤 거죠 이게? 보편관할권이라는 거는 약간 들으시는 분께서 헷갈리실 수가 있는 게 아까 앞에 두 개는 뭔가 실체가 있는 재판소 뭐 이런 거예요. ICC는 아예 그냥 커다란 기관이 있고요. 보편관할권은 개념입니다, 그냥.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정말 너무나 큰 인권 반인도적인 범죄, 무슨 뭐 학살 이런 몇 가지의 그 범죄에 대해서는 어떤 나라 국가도 그 가해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 의미예요. 그 이유는 정말 너무 그 여파가 커서 우리나라한테도 각각의 개별 국가한테도 악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북한에서 어떤 반인도적인 범죄가 일어났을 때 예를 들어서 독일에 있는 법원에서 독일에 있는 도메스틱 법원에서 김정은을 제소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방법으로 작년에 독일 법원에서 이제 시리아의 인권 반인도 범죄를 일으킨 이제 정보국의 고위급 2명에게 대해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가해자를 상대로 보편관할권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말은 2015년에 저희 이정훈 대사님하고 이제 제가 준비했던 행사에 초대가 되었던 마루즈키 다루즈만 당시 그 UN COI 보고관께서 북한 인권 보고관이죠. 그분께서 제안을 처음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말씀을 저희가 이제 행사 준비하는데 그 말씀을 하셨어요. 보편관할권에 대해서. 그리고 COI 보고서에도 언급이 되어 있고 제가 이거를 한국에서 분명히 모르고 있을 거다, 이 개념은. 그래서 이거를 좀 널리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당시 한국의 한 언론사에 이제 단독 인터뷰도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당시 보편관할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알려졌습니다. 그게 지금 9년 전인데 지금까지 어떠한 해외에 있는 국내 재판소에 북한에 대해서 보편관할권을 적용해서 가해자를 제소한 역사가 없습니다.
그렇죠. 9년 동안 아무 진전이 없습니다. 예. 예. 작년 12월에 우리 정부가 네. 북한의 그 인권 유린자들, 네. 정책 당국자들에 대해서 네. 실효적인 처벌이 필요하다는 식의 어떤 발표를 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한국 정부가 이번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 북한 인권에 대한 정말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당연한데도 지금까지 정부 차원에서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 근데 문제는 가해자를 지명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잘 아시겠지만 어떤 강제 수용소에서 피해자가 몇 명이 있었어요. 가해자 그 가드가 누군지 가드의 이름을 아는 피해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 나중에 어느 정도는 이제 명단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수용소에 직접적으로 명령을 내린 게 김정은인지 이런 게 문서가 있지 않은 이상은 사실은 증명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해자 지목 문제로 지금까지 좀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편 관할권을 생각한다면 네. 뭐 그냥 추측을 한다면 김정은이를 법정에 세울 수 있는 국가는 어떤 국가들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국가를 제가 이 자리에서 지목을 하면 연구한 거 보니까 있던데요. 연구하신 거 보니까. 네, 제가 뭐 말씀은 드릴 수 있겠지만 그 국가를 여기서 특정해서 지목을 하면 나중에 이제 실제로 그 국가는 이런 정도의 사안이어도 사법권을 발동하는 그 발동의 성향이 있다, 발동의 경향이 있다, 뭐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예,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린다면 북한을 특정 짓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는요, 지금 국내법에 적용된 그 국제형사법을 개정 중입니다. 작년 12월에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이제 그 법안 개정 발의가 나왔고, 그 다음에 올해 계속 그 토론이 의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어디까지 될지 모르겠으나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독일은 독특한 그 역사적 배경 하에서 또 그걸 또 회복하겠다는 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회니까요. 그렇게 가능하겠죠. 근데 약간 제한이 되는 점은 이제 독일이 바로 그 시리아에 대한 그 정보국 그 인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 배경에는 시리아 난민들이 있었어요. 시리아 난민들이 대거로 독일에 유입된 후에 이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졌거든요. 반면 북한 탈북민들이 독일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영국에는 좀 많은데요. 영국에 계신 탈북민들과 독일에 계신 또 소수의 탈북민 혹은 이제 독일에서 관련한 북한 인권을 위한 NGO도 있는데 이들 사이에서 협조가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이 어느 정도 가능은 하나 아직까지 갈 길은 멀고요. 뭐 그 이외의 국가들도 몇 개 국가가 있기는 합니다. 김 박사님 전공이 결국 핵 확산 관련해서 개량적 연구라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북한의 핵 개발, 북한에 대해서 뭐 우호적이든 적대적이든 어쨌든 체제 유지를 위해서 제대 저짓거리를 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걸 체제 유지, 스테이터스 퀘어, 체제 유지, 현상 유지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게 맞는 건가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공격을 많이 받으실 수 있는 질문입니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1970년대에 이제 정말 유명한 그 국제관계 학자죠. 그 케네스 왈츠라는 분께서 핵을 개발하는 동기는 스테이터스 퀘어를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게 동기다 하고 그냥 동기다. 그리고 점을 딱 찍어버리셨어요. 그 말은 다른 동기도 많죠. 근데 현상을 유지하는 게 동기라는 말은 현상을 타파하는 게 동기가 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상을 유지하는 게 동기라는 건 인정하는 거고 이해하는 거고 관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 핵을 개발한다는 말을 하려면 그 모든 학계의 이 반론에 대해 학계에 나온 이 정설을 제대로
정설에 대한 반론을 정확하게 제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론상으로 그 월치의 핵 개발 동기에 대해서 이론상으로 제대로 반박한 글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예. 물론 다른 이론들 굉장히 많아요. 뭐 지도자 리스크, 뭐 기술 동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왈츠가 말한 이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반박한 글은 저는 지금까지 못 봤습니다. 사실 저도 그거를 이론적으로 반박을 하려다가 실패하고 개량으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 케네스 왈츠의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봐도 현실을 들여다봤더니 핵을 확산하는데 이제 맨 처음 단계로 들어갔던 국가들, 그들의 동기에는 분명히 현상 타파적인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 주변의 여러 가지 변수들을 컨트롤했을 때 나온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북한을 비롯한 핵 개발 국가들이 맨 처음에 핵을 개발해야지 하는 동기에는 분명히 현상 타파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물론 현상 타파라는 게 이제 어디까지가 현상 타파냐가 이제 많이 이제 컨트로버셜한 부분이죠. 그리고 변호사님 말씀하셨다시피 북한은 체제 유지가 아주 궁극적인 목표고요.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요, 중요한 게 한반도가 적어도 한국의 남쪽에 대한민국이 있으면 이거 자체가 체제 유지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반도의 남쪽에 동맹 관계에 있는 미국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있는 이상 북한이 체제 유지를 평생 무슨 김정은의 딸의 김주혜의 아들까지 체제가 유지된다, 정권이 유지된다는 거는 아마 가능성이 좀 적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현상 타파적인 동기가 있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현상 타파가 있다. 예. 그러니까 한국의 지금 남한에 있는 미군, 그리고 남한에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 두 가지가 없어지지 않으면 북한은 체제 유지가 어렵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없어지기 위한 현상 타파, 그런 동기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핵을 쓴다는 거예요? 핵 개발의 동기 얘기고요. 예. 핵을 실제로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그 별개의 이제 학문이 있고 거기에 또 이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굳이 핵을 쓸 필요가 있을까? 핵을 안 써도 저만큼 가지고 있으면은 그 협박을 통해서도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내용으로도 충분히 통치가 되고 통치 수단이 되고요. 쭉 이제 대북 활동을 참 그렇게 맹렬하게 해오셨는데 소회가 어떠세요? 맹렬하게 하셨다니까 제가 좀 찔리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이거 무슨 짓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시절도 있었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제가 한 거는 없고요. 정말 그냥 저는 이제 신앙적인 종교적인 신념으로 시작을 한 거고, 현재까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런 신념이 있어서고. 아버님이 지금 활동을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저는 사실 김상진 변호사님하고는 사건도 같이 몇 번 했었어요. 그래서 참 좋은 형님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집에서 그 서열이 뽀미 밑이었어요.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었거든요. 뽀미라는 강아지가 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스스로 뽀미 밑에 서열을 자처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아지를 안 키우잖아요. 정말 본인이 스스로 낮추시는 분이어서 뭐 권위는 찾아볼 수가 없고, 혹자는 저희 아버지께서 그 정의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모습 때문에 집에서도 굉장히 무서울 거라고 그런 말을 저도 가끔 들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 모습을 보면 참, 제가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권위를 내세우셨으면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행동과 최대한 거리를 뒀겠죠. 근데 저는 지금까지 저희 아버지 하셨던 거를 존경하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버지께서 씨를 뿌리셨기 때문에 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아니고 그 조물주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아버님도 겁니다. 민정이 그동안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군요. 그럴 것 같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 좀 민망하네요. 네, 정말 바쁘신데 정신없이 해외 활동하시고 돌아오셔서 지금 시차도 극복 못 하셨을 텐데 또 연락하니까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족한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승기가 묻고 그가 답하다. 오늘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그를 모시고 의미 있는 대화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